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터키 하면 떠오르는 것이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인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인 14,936명을 파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져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파병됐던 터키 병력의 대다수가 터키인이 아닌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와 지금의 남동부 터키, 북동부 시리아, 북부 이라크, 북서부 이란, 그리고 남서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현재 2,500만에서 3,500만 명 정도의 쿠르드족이 아랍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중동 내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민족입니다. 대부분 수니파 무슬림인 쿠르드족은 고유 정서, 문화, 언어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운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쿠르드족이 나라를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종교도 대부분 비슷하고 사투리조차 없을 정도로 결속력 있는 언어와 문화, 정서를 가진 쿠르드족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부터 세계 열강의 소나기에서 쓰임만 당하고 토사구팽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입니다. 1923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손잡은 연합군에 의해 그러했고 2019년 이슬람 국가 IS 격퇴를 위해 손잡은 미국에도 토사구팽당하면서 쿠르디스탄이라는 건국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쿠르드족은 20세기 초 독립국가 쿠르디스탄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1923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보유하고 있던 쿠르드족에게 오스만 제국을 배후에서 공격하면 독립국을 건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시기에 오스만 티르크 제국이 분열되면서 쿠르드족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불타올랐는데요. 1920년 연합국가 오스만 터키가 서명한 세부르 조약에는 쿠르드족의 독립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출범하며 국력이 강성해지자 서방 국가들은 세부르 조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쿠르드족에게 한 약속을 내팽개쳤는데요. 특히 영국은 쿠르드족이 밀집해 있던 모술과 키르쿠크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자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쿠르드족과 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저버렸습니다. 터키의 강한 반발로 1923년 세부르 조약이 로잔 조약으로 대체되면서 쿠르드족 자치권 부여 조항은 사라졌고 원래 쿠르디스탄이 세워질 예정이었던 지역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쪼개졌습니다. 쿠르드족은 이후 1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받으면서 5개국으로 쪼개진 지역에서 탄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쿠르드족 중 절반 정도인 1,500만 명이 살고 있는 터키 동남부에서는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아왔는데요. 터키 인구 중 19%에 해당하는 쿠르드족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자 터키 정부가 강경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쿠르드족이 시리아의 쿠르드족과 손잡고 독립을 추진하면 터키 영토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터키 정부에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는데요. 터키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해온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테러 단체로 지목해 탄압해왔기 때문인데요.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터키 군부는 쿠르드족의 언어인 쿠르드어를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쿠르드라는 말 자체도 쓸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은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터키란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수년 전 일본의 한 방송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터키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으며 일부 시민들은 한국을 안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터키 친정부 언론은 한국이 성공적인 발전 사례로 꼽히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인종적으로 째진 눈, 미군들이 있으니 미국에 점령당한 국가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터키 정치인이 한국인을 인종적으로 비하한 사례는 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터키인들은 자신들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하고 동아시아인을 인종적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터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터키의 민족 구성은 90% 이상이 투르크족입니다. 사실 우리가 터키를 터키라고 부르는 거지 본인들은 스스로를 투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터키 공화국은 현지 발음으로 튀르키예, 후리키예와 같이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의 구성원 대부분이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만의 의견만으로 그 나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터키가 한국전쟁에 많은 파병 인원을 보내준 것은 감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터키가 한국에 파병을 보낸 원론적인 부분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시 터키는 쿠르드족의 말살 정책으로 쿠르드족이 골칫거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에게 생색도 낼 수 있고 자국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던 것이죠.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말에 따르면 징집 당시 쿠르드 말만 할 수 있었고 터키 말은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18살에 강제 징집됐는데 터키에서 3개월 훈련받고 6,000명이 파병됐는데 그중 대부분이 쿠르드족이었고 10% 정도가 터키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터키인들의 대부분이 간부 또는 지휘관이었으며 터키 말은 한국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2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받은 거라곤 참전기념 메달과 훈장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월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병사 역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징집되어 한국에 보내졌는데 소대원 50명 중 절반 이상이 쿠르드족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휴전을 앞두고 고지전과 같은 치열한 전투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당시 병사의 월급은 80달러였는데 자신이 받은 금액은 5달러 미만이었다고 전했으며 전후에도 보상 없이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우리 한국, 아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조선과 많이 닮았습니다. 조국을 빼앗긴 채 일본에 강제 침략당하고 식민지에 있던 조선과 닮아도 너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에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정확한 올바른 대상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쿠르드족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에 어디서 싸웠는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이 발전하게 된 초석에는 쿠르드족의 피도 배어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이유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편중된 시각으로 터키라는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터키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오만이 76대의 전차를 외국서 사들이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상대는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의 레오파르트2 전차였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BMC란 터키 방산기업이 알타이 전차를 내세운 것입니다. 터키는 번번이 한국의 방산 입찰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한국 방산 기술을 수입해 성장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일부 재래식 방산무기 제조 강국인 몇 개 나라를 빼곤 현재 방산무기 시장은 외형적 성장과 질적 한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터키를 앞서고 있습니다. 전차 주행 시험에서 한국의 K2는 쌩쌩하게 달렸지만 터키의 알타이는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도중 퍼졌다고 하는 소식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데요. K2와 알타이는 사실상 형제관계입니다. K2의 기술을 바탕으로 알타이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2005년 K2 흑표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알타이는 K2와 빼닮을 수밖에 없는데요. 알타이는 무한궤도 안에서 도는 바퀴인 보기륜이 7개로 K2에 비해 하나 더 많을 뿐이고 차체가 더 길어진 만큼 알타이의 무게가 K2보다 10톤 더 나가는 정도가 틀리다면 틀린데요. 한국이 터키로부터 K2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형제의 나라인 터키와 더 돈독해졌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요즘 경쟁자에게 헐값에 팔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터키는 경쟁 입찰 국가에서 한국에 밀린 대신 작년 3월 카타르로부터 100대의 알타이 수출 물량을 확보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 앞에서 터키라는 새끼 호랑이를 키운 형국인 것이죠.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선 터키가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며 더 경악할 것은 한국도 방산시장 타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조선업체인 STM은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 해군사령부에서 잠수함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영국의 IHSJ인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입하는 계약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맺었는데요. 계약 금액은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2200억 원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과 1차 잠수함 사업 1400톤급 3척에 이어 2차 사업까지 휩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2024년 이후 추가로 4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3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터키가 이 물량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STM은 독일의 유명 잠수함 제조사인 TKMS와도 손잡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로 인해 3차 사업까지 손쉽게 봤던 대우조선해양에겐 경고등이 켜진 셈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터키는 한국의 경쟁자며 터키를 키운 나라가 한국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터키는 한국을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발간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18에 따르면 한국은 2014에서 2018년 전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8%를 차지해 11대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반면 터키는 같은 기간 14위 1.0%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결과의 끝은 보지 않아도 자명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적성국의 첨단 무기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